사마천 사기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소진이나 장이 같은 인물은 새치의 혀로 천하 정세를 주무른 인물들이죠. 그래서 장이 같은 사람은 유세가가 되려고 바깥에 나가서 여기저기 막 자기 말솜씨 자랑하고 자기 식견을 자랑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맨날 구박만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마누라가, 아이고 그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맨날 고생만 하고 남한테 구박만 당한다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자기가 혓바닥을 쑥 내밀었답니다. 와이프한테. 그러면서 혀는 잘 있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설상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설은 아직, 혓바닥은 아직도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혀는 멀쩡한데 그럼 됐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세가들이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보험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혓바닥에다 보험을 들었을 거다. 그죠? 반면에 사기에는 말을 못한 사람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그 훌륭한 글을 쓰고도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한비자의 글을 읽고는 이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한비자를 진나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그 사이에 이사라고 하는 친구가 동문수학했던 이사가 한비자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고 독약을 보내가지고 한비자라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만약에 한비자가 말을 유창하게 잘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사람 문장을 기가 막히게 잘 썼던 사마천하고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사마상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흔히들 한무제 시대 때 양사마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사마시이기 때문에 이 사마상려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글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죠.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유방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큰 아들, 그러니까 여태옥한테서 난 해제를 태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유방이 가장 아끼던 척부인한테서 태어난 여의라고 하는 어린애를 태자로 삼으려고, 즉 태자 폐위를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 공신들이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난리를 쳐도 결과적으로 그 의지를 꺾지 못했는데 그때 주창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유방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창은 워낙 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창이 말더듬이야. 그러니까 폐야 뭐 이런 거죠, 그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거시기 머시기 하다가 좌중을 전부 다 웃기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방이 태자 폐위를 포기하는데 주창의 이 말더듬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주창이 말을 잘해가지고 유방 앞에다가 대놓고 이치를 따지고 막 도리를 따지고 뭐 도덕적으로 막 이 말을 잘하고 그럼 더 화가 나가지고 절대로 포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주창이 말을 더듬으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몇 마디 함으로써 마음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예. 그죠? 예.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조심하십시오. 예. 그거는 뭐 망고의 진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소진과 장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경위지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선비들이다, 지식인들이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말만 잘해가지고 그죠? 세상을 얼마나 엉망으로 이끌었는가는 저희가 지난 10년 가까이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글로는 참 바른 말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 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사마천은 뭐라 그랬습니까? 배운 사람들을 비꼬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사기에.
책이 2권이나 있네요. 배운 걸 가지고, 그죠? 이게 그 고전이나 이런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들려주면, 아!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죠? 예. 얼핏 생각이 잘 안 나죠, 그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곡학아세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자기가 배운 거를 왜곡시켜가지고 권력과 그죠? 권세에 아부하는 지식인들을 비꼬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곡학아세는. 그래서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지식인을 비꼬는 사람, 그런 사자성어를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곡학아세하는 지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사실도 엉터리로 호도하고 백성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로 또 온갖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현란하게 문장을 구사해서 백성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지식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잘 가려서 들으시고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여가장치가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학습 효과들이 워낙 세게 저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서먹서먹했는데 이제 그죠?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죠? 다음 주 제가 팩트를 넘어 진실을 찾아서라고 하는 마지막 강의를 좀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질문을 좀 두루두루 받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좀 친해질만 하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백두여신 경계여고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아직 우리 사회에 제가 구사하는 사자성어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인데 중국 사람들은 즐겨 씁니다. 백두여신 경계여고, 흰백자 머리두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하얘질 때까지, 저처럼 머리카락이 하얘질 때까지 저 사람을 알고 살았는데, 보고 살았는데, 여신, 같을 여자, 새로울 신자. 늘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경계여고는 기울일 경자에다가 우산 개자입니다. 우산. 양산이나 우산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같을 여자, 옛날 꽃자입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디 처마 밑에서 잠깐 비를 피하러 들어갔는데 옆에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같이 피합시다 하고 우산을 이렇게 끼우려 줍니다. 경계에 같이 받치자고. 그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친한 사람, 아주 옛날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알았는데 이 정이 안 가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내 마음에 맞기도 하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마천은 백두여신 경계여고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8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책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쉽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나와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천입 심출이라고 합니다. 얕을 천자. 그죠? 들어갈 입자. 얕게 들어가서 심출, 깊이 있게 나온다. 사람도 그와 같아야지 대단히 매력적이다. 유머도 구사할 줄 알고 좌중에 웃길 줄도 알고 재미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경지가 보통 경지가 우리 고수라 그러죠. 그죠? 강호의 고수 그런 얘기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도 재미없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는데 이 무게를 적절하게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세월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과의 관계가
경계 요구 같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먼저 상업 광고를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광고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대한항공이 몇 년 전에 하남성 정주의 직항로를 취항을 하면서 6편의 상업 광고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5편을 보셨어요. 제일 마지막 6번째가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를 선전하는 광고입니다. 개봉하면은 중국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책 2권인데 하남성 개봉 예, 포청천 책 받으셨어요? 네. 자, 얼른 오세요. 오늘 시간 부족해요. 개봉은 송나라 시대 때 북송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포청천은 개봉 부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습니다. 송나라 때. 그래서 워낙 그 판관 또는 뭐 청백리, 그죠? 청렴결백하게, 그리고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하는 아주 그 푸른 하늘, 그게 청천이에요. 청천. 예. 그래서 성이 포시니까 이름은 포증입니다. 그래서 포청천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서리빨같이 법을 집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중국 그 채널 틀면은 포청천 나오잖아. 매년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는 포청천에 관한 시리즈가 관리들을 경계하고 또는 백성들을 위하는 공직자상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포청천을 내세웠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는 아주 최고의 인물에 해당됩니다. 그 6번째는 바로 포청천을 주인공으로 한 광고 한 편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5편은 모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가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 이건 뭐 우리나라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전에 나오는 구절 하나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결하고 쉬워요. 실제로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이게 고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성공이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 왈. 그리고는 중국 성우가 멋들어지게 중국말로 그죠? 읽어주잖아. 근데 이 광고가 이쪽 분야에 흥미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광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한자로 써주고 밑에 한글로도 써놨고 중국말로도 읽어줘. 근데 번역을 안 해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오늘의 성공이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왈 구호 장치한 우창으로 멋있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뜻을 몰라.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끼야. 그죠? 국무상강 무상약. 나라로서 상자 늘 영원히 강한 나라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7글자 안에 보통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영원한 강자 없고 영원한 약자 없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게을리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은 네가 약자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외우셨죠? 자식 일이라면 만사를 젖혀두는 그대에게 노자왈 샹주시즈 샹을 뿌용 나아서 기르되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한테 하는 소리다. 그죠?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저 뭐, 8글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부모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부터 시작해서 출세 제약만 바라는 부모,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욕심이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우리 현실, 뭐, 아주 착잡하게 겹친다고요. 그죠? 저게. 나와서 기르되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왈. 푸쉐이프 반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죠? 가끔 이렇게 유머스러운 대목도 나와야죠. 그죠? 예. 강태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예. 강태공 실존 인물입니다. 낚시 들고 다니는 영감이 아닙니다. 그냥. 강태공이 젊은 날 뜻을 얻지 못했을 때 조오대라고 하는 곳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채 낚싯바늘 없는 바늘을 들이운 채 낚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강태공 하면은 낚시꾼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죠. 지나가던 문항이 가만히 보니까 웬 노인네가 낚시를 한답시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 낚싯바늘이 없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영감, 왜 그러셔? 왜 그 낚싯바늘도 없는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나를 낚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유명한 말로 시기와 기회와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줄 리더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인재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낚싯바늘 없는 낚싯대. 그런데 이 강태공이 낚시하는 그 장소 지역 이름이 오늘날에는 띠아오이타이라고 해서 조오대라고 하는 낚시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 주변 지명 이름이요. 반개입니다. 반개. 반개하면 누가 생각나죠? 유영원. 예. 반개 유영원 그 유영원 선생이 남긴 책이요? 반개수록이잖아요. 그죠? 그 유영원 선생이, 자, 그러면은 이제 책 한 권 더 걸려 있으니까. 이게 매주 이거 주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권 선생님은. 반개 선생이 귀향을 갑니다. 어디로 귀향 갔을까요?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귀향 가서. 자, 다선 선생은 어디로 갔죠? 강진. 18년인가 19년을 강진에서 귀향 생활을 하죠. 유배 생활을 하죠. 거기서 나온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반개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은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귀향. 유영원 선생도, 반개 선생도 어디로 귀향 가요? 거기 가서 반개수록을 쓰게 되는데, 자, 어딜까요? 예?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대단하신데요? 반개 선생의 유어지라고 있습니다. 부안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개가 강태공이 낚시하던 지역의 그 반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중국 고사나 중국 고전에 저희가 깊기 때문에 자기의 호를 쓰거나 호를 지을 때 내가 지금 호는 나중에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옛날 누구 처지하고 비슷할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가지고 강태공이 옛날에 혼자서 시리에 빠져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지역 이름이 반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개라고 하는 호를 짓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그 반개가 한자는 똑같습니다. 한자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죠? 예. 반개 선생의, 제 전공도 아니라서 반개 선생이 당신의 호를 왜 반개로 졌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훨씬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죠? 이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서 문왕의
그 참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무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주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주 무왕이 강태공에게 땅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그 나라가 제나라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관푸지교가 바로 거기입니다.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에서 시작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강태공이 이 산동, 오늘날로 산동성 지역이야. 칭다오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서쪽에 있는 쪽이야. 그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태산이 있어요. 태산을 경계해가지고 서북쪽은 노나라고, 그 아래가 제나라야. 노나라는 공자님 고향이잖아요. 공자님 고향인데, 시조는 누구냐 그러면, 문왕의 동생인 주공단이라고 있어요. 주공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주공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에 예하면 주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주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주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단이야. 주공을 노나라에다가 지금의 국부 지역에다가 땅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봉하게 해서 이게 노나라고 그 아래고 동남쪽이 바닷가가 제나라입니다. 이쪽은 강태공. 그래서 성이 다르니까 여기는 이성제국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같은 주나라 왕실하고 성이 같잖아요. 주나라 왕실의 성은 희시성입니다. 그래서 동성제국 그렇게 되는 거다. 강태공이 제나라 지역을 땅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화장하는데 행차가 이제 대단한 행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야. 그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초대 왕이. 그것도 시조가 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쪽 지역에 가까운 임치라는 곳으로 이제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오는데, 웬 여자가 하나 지나가는 길목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강태공이 이렇게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거 알던 여자야. 누군가 봤더니 엑스와이프야. 강태공이 대리 사이로 결혼을 해가지고 마씨 집안으로 대리 사이로 장가를 갔는데, 강태공 대리 사이는 주로 이제 노동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맨날 책이나 들여다보고 일을 안 해. 그래서 마누라가 쫓아내요. 쫓겨나가지고 서쪽으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공부와 여러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한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계셔? 하고 이제 강태공이 물어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강태공이 여봐라 가서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떠와라 해서 그 물을 땅바닥에 탁 뿌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자, 실현한 분 안 계시죠? 요 대목은 사기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이사는 아시죠? 아까 한비자를 모함해서 죽게 만든 출세지향적인 인물을 대표하는 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출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고라고 하는 인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유서를 조작해서 큰아들 부소를 자결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못난 작은 아들을 두 번째 황제로 만드는데 그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나중에 허리가 잘리는 요참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더불어서 요참형을 당해서 비극적으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고 이사가 진시황을 부추겨가지고 시행한 정책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정책이 분서객류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가 조정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진시황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게 간축객서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인데 거기에서 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허하이 뿌즈 실류 앞에는 태산불량토양이라고 하는 또 대꾸가 나옵니다. 태산불량토양 하에 불택세류 앞에는 산이고 뒤에는 강과 바다죠. 그죠? 이게 이제 중국의 문장은 특히 한시 같은 경우는 이게 대꾸가 맞아야지. 그죠? 그래서 대조적이죠. 앞에는 산이 나왔어요. 태산불량토양.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가리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예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산불량토양 하해불택세류. 무슨 얘기냐면 인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나라가 이렇게 천하의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태산이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강과 바다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태산이 그렇게 높고 큰 것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강과 바다가 그렇게 넓고 깊은 것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고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진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신분, 연령, 국적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들을 고루 기용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 글을 읽은 진시황이 손님들을, 외국 인재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축경령을 취소하고 이사를 다시 기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문 가운데 하나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소는 황하가 흘러가는 곳 가운데 가장 폭포를 이루고 있는 유명한 호구 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진짜로 저렇게 흐릅니다. 하얀 옷 입고 가면은 바로 황토물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튀어가지고. 자사는 공자님 손자죠. 맹자의 스승이기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장소는 중국의 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국의 오합 가운데 서학이고 화산입니다. 더 높은 곳을 꿈꾸는 그대에게 자사월, 덩가오 츠베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얼마나 작은가를 알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겸손해라. 라는 뜻이죠. 상옥광고에 중국의 유명한 고전 가운데 구절이 6개 광고가 모두 명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포청천 구절은 철면무사라고 합니다. 쇠철자 얼굴면자, 그죠? 그 다음에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 그래서 친구의 부탁이라도 사사로운 부탁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광고 장면이 나오면서 티에미엔 으스라고 하는 철면무사라고 하는 포청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네 글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여기 도서관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모토가 무엇이며 군부대가 우리 부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우리 부대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것인가를 자기네들끼리 뭔가 표제를 써가지고 다 홍보하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광고와 홍보는 이제는 맥을 못 춥니다. 옛날처럼 무슨 무찌르자 공산당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가 사람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이런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뒤에 뒷받침이 되고 스토리까지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깔려 있다면은 충분한 광고 효과를 거두죠. 그래서 그 감수성을 건드리는 광고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고 가운데에서 그 소비자의 감수성을 가장 세게 건드리고 가장 빠르게 거의 최초로 그 인정받는 광고가 빈폴 광고입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광고 멘트가 소비자의 감수성을 가장 적절하게 잘 건드린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업 광고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광고의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며 광고에 내세우는 문장 하나가 경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자극하느냐는, 그죠? 지금 대세가 돼 있죠.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인문학적인 쪽으로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한테만, 그죠? 몸값이 어마어마한 이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한테 갖다 부어, 그냥. 그리고는 막 그 닭다리를 막 뜯어, 그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선전하는데 꼭 뜯어 먹어야 되나요? 그죠? 얼마든지 인문학적으로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닭고기를 먹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쁜 우리 그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맛있게 뜯어 먹으면은 자기도 따라서 맛있을 거라고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만 자극하는 아주 수준 낮은 광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그런 광고는 질 낮은 광고고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유명한 지식인을 앞장 세워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그게 누구냐? 2500여 년 전에 공자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공은 사업가였어요. 자공에 대한 기록은 공자의 제자인 중리 제자 열전 가운데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중이. 공자 제자를 한 70여 명 정도 거기다가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자공 분량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이 자공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화식 열전이라고 하는 역대 부자들에 관한 기록에 또 자공 기록이 나옵니다. 상당한 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 제일 마지막에 자공 부분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은 자공이 좌우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좌우에서 모시고 다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자가 야 나 오늘 초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자공이 나서가지고 그 자기 수레에 모시고 초나라를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제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자공, 제나라가 뭐 중국이 어디 우리나라처럼 손바닥만 한데 어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15년 가까이 천하를 주유합니다. 천하를. 10여 개국 가까운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비용 누가 다 돼요? 자공이 다 됩니다. 그리고 자공은 다른 나라의 임금들하고 스승을 앞장세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육아의 창시자인 스승을 앞세워가지고 만남을 주선하고 자기는 그러면서 그때 갈 때마다 그 유력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선물 같은 거 준비해가고 또 그러면서 공자가 유력자들 권력자들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자기는 다른 사업가들하고 사업 상담해가지고 자기 장사하고 그죠? 그래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초로 자기 사업과 연계시킨 최초의 인물이 자공이라는 인물인데 언제라고요? 2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은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두 3년상을 지냈는데 자공만 6년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 무덤에 가면은 자공 지난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공 연묘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육아를 공문을 하나의 학파로 형성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자공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그 사업적인 마인드,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최초로 결합시킨 인물이 자공이다. 자, 세태와 민심에 관한 또는 처세에 관한 고사성어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본기에 보면은 대행불고 세근이요 대례불사 소양이다 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명언이 나옵니다. 큰 일에는 자잘한 것은 따지지 않고 큰 예에는 작은 나무람 정도는 겁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홍문지연이라고 하는 항우와 유방의 술자리에서 번쾌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급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자잘한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홍문이라고 하는 술자리에서. 그래서 번쾌가 호위병들을 방패로 내치고 들어와서는 항우에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유방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한데 자잘하게 이제 유방은 빠져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도망쳐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번쾌가 큰 일에는 자잘한 것은 따지지 않고 큰 예에는 작은 나무람 정도는 겁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잘한 그 예의 따지고 앉았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급할 때는 일의 순서도 바꿀 수도 있고 자질구레한 예의는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36개 제일 마지막 계책인 주의상계, 주랭랑이 최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36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여러분들은 36개 주랭랑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36개는 곧 주랭랑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36개는 만천과해라고 하는 첫 번째 계책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36번째 주의상계라고 하는 36개의 계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병법서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번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빠져나와가지고 샛길로 자기 군영으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조직원들의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리더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직원들의 의견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자기가 판단한 바를 바로 추진할 것이냐. 특히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자신한다면은 주변의 다른 이야기들은 무시하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조세가에서 조나라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오랑캐 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서 활을 쏘는 호복 기사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수 지배층 세력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복장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보통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측근이 무령왕에게 올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덮고 남을 공을 세운 사람은 세속의 가치를 저버렸다는 오명을 남기고 남달리 지혜로운 자는 오만한 자들의 원성을 듣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의 원성과 잔소리 때문에 개혁을 포기하시면은 조나라의 미래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주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좋겠지만은 주변의 의견들이 다 들을 만한 것이거나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반발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원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리고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고논 지덕자 불화우속이요 성대공자 불모우중이다 라는 말도 같이 합니다. 최고의 덕을 추구하는 자는 세손과 함께 하지 못하고 큰 공을 이룬 자는 여러 사람과 일을 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을 내릴 때 외롭지만은 고독하지만 결단을 내려라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올립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은 조직을 이끌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간이나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옳다라고 확고하게 자신한다면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무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편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 있어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온갖 그릇된 판단과 그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사마천은
장량에 관한 전기인 유후세가에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당초 장량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장량은요, 젊은 날 한나라 출신입니다. 장량은. 근데 한나라가 기원전 230년 진나라에게, 진시황에게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장량의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무려 5명의 임금을 모셨던 재상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아주 철천지 원한이 맺혀 있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통 틀어가지고, 전부 다 틀어가지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현자를 만나가지고 킬러를 하나 고용을 합니다. 역사를 하나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진시황이 외부 순시를 나갔을 때 역사로 하여금 진시황이 탄 마차를 철퇴로 내리쳐가지고 박살을 내게 합니다. 진시황 암살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장량이. 자기 재산을 통 털어가지고. 그런데 진시황이 탄 수레를 정보를 잘못 입수해가지고 1호차에 탔다고 생각하고 1호차를 내리쳤는데 진시황이 1호차에 안 탄 거예요. 결국은 암살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수배자 신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나중에 유방을 만나가지고 유방의 참모가 된 인물이 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사마천은 애시당초 장량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정말 수염도 막 나고 이런 정말로 남자다운 남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장량의 사당에 가서 장량의 초상화를 봅니다. 사마천이. 그랬더니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량은 잔병이 많아가지고 젊은 날부터 양생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이요법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공체조라고 해서 체조도 하고 해서 피부가 여자처럼 고와졌어요. 그래서 장량의 일대기를 다시 쭉 추려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더라라는 것들을 장량 전기에다가 남기면서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모취인 실지좌우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논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취했더니, 즉 판단했더니 실지좌우, 좌우는 제자입니다. 담대멸명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담대멸명한테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멸명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굉장히 추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멸명이 덕도 별로 없고 별 볼 리는 없는 제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담대멸명이 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저 구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했더니 좌우에게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사마천은 저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장량을 잘못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장량의 사당을 가보지 않았으면 만약에 장량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됐을까도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장량 사당에 장량이 신비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병법서를 전수받는 장면인데 여기 얼굴 보세요. 이쁘게 여자처럼. 사마천 사기에는 경제 문제, 그러니까 부와 인간의 도덕 윤리 문제라든지 인간의 생활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름실이 지예절이여 의식족이 지영육이다. 상복도즉 육친화다. 이런 유명한 관중의 관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지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지 영예와 치욕을 알며 위에서 법도를 준수하면 육친이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즉 집안이 넉넉해야지 가족들끼리도 예의를 차리고 염치를 차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내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하면은 친구들을 만나서도 넉넉해지잖아요. 그죠? 오늘은 내가 쏠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 개인과 한 집안과 한 나라의 부가 그 나라의 도덕과 인간의 가치의 질까지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관자의 말을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중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유라는 건 예의 염치를 얘기합니다. 예의 염치를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부장이면 국내 멸망이다. 그랬죠.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령 려류 수지원이요 영순민심이다. 예의 염치가 널리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의 정책은 마치 물의 근원과 같아서 민심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도 관중이 남깁니다. 예의 염치가 널리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의 염치가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유해져야 되고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이 부유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관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민 부국이 우선이다. 백성이 먼저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삶의 윤택함을 2700년 전에 약 2700년 전에 강조한 아주 탁월한 경륜가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이 관중의 사상에서 경제 사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화식열전과 평준서라고 하는 경제에 관계되어 있는 전문적인 두 편의 글을 남겨놨습니다. 세태와 처세에 관해서 제가 표제어로 말씀을 드렸던 이 권리합자 권리진이 교소다라고 하는 정세가에 나온 아주 유명한 명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첫 시간 잠깐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 그러면 추사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추사가 나이 55세 때인가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추사는 그 옹주의 남편이었어요. 옹주. 공주는 임금의 그 왕비의 딸이니까 옹주는 이제 임금의 첩의 딸이죠. 쉽게 얘기하면 후궁의 딸입니다. 옹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아주 귀하신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잘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부만 하고 중국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해서 금석학 그 다음에 서예 이런 방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50이 넘어 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제주도로 보낸다는 얘기는 가서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배 타고 가가지고 하면 못 옵니다. 가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못 옵니다. 제주도 가면은 추사 유배지가 있잖아요.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제자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추사 제자가. 근데 이상적이 통역관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경세문편이라고 하는 책을 그 한정판으로 찍어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주도까지 와서 추사에게 증정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이 책 구해왔다고. 그래서 추사가 이 제자의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제주도에서 쓸쓸하게 유배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게 바로 세안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안도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안도를 자기가 그리게 된 사연을 적잖아요. 그걸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 발문에다가 이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배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자들은 권세와 이익이 닿으면 멀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이가 제자가 정말 나를 잊지 않고 귀한
책까지 이렇게 선물을 하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또 연유가 있습니다. 이 소동파의 언성도라고 하는 또 소나무 그림이 있어요. 송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인 문학가인 소동파도 유배를 갔을 때 어린 아들이 자기 유배지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해서 소나무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언성도라고 하는 소나무 그림을.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을 얻어가지고 추사가 제자인 이상적을 위해서 세안도를 그립니다. 세안이라는 단어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세안, 연우, 지, 송백지, 후저야다라고 하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추워진 다음에라야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봐야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세안도예요. 바로 이 추사의 발문입니다. 요 발문 가운데 요 세안연우 지송백지 후저야라고 하는 대목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권리합작 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선, 시상, 장무, 상망이다라고 하는 8글자를 제자에게 써주면서 완당이라고 하는 호를 써서 자기 글을 남깁니다. 우선은 이상적의 호입니다. 호. 그러니까 우선 자네 감상해 보시게라는 뜻이에요. 우선 시상은 자네가 감상해 보시게. 그러면서 장무상망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와 스승의 참다운 정이 묻어나는 그림이 세안도를 그리게 된 그 사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가운데 흥미롭게도 사기 정세가에 나오는 저 유명한 명구가 같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심과 세태를 제대로 알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그 부분을 가장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선종의 유명한 화두도 있듯이 사람과 세태를 안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내 마음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충분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3강으로 세태와 처세에 관한 명언들과 청금에 관한 고사성어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태와 처세에 관한 것이고 오늘의 표제어는 이 권리합작 권리진의 교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정세가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앞에 이게 써있자가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 권세와 이익으로서 서로 만난 자들은 권리진,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다 떨어지면 그런 얘기죠. 그 사귐이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교류와 관계가 뭐 관포지교나 문경지교처럼 정말 이상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권세와 이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마천의 아주 날카로운 세태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그런 이해관계가 적절한 수준에서 또는 적당한 경지에서 어우러져야만이 사실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정말 100% 순수하게 인간적인 측면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관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또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렇죠? 사마천 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천군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들을 고사와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세태와 민심에 관한 명언 명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금매소입니다. 천금매소. 매매할 때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한자 그거 맨날 헷갈렸잖아요. 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그러면은 팔려면은 있어야 되잖아, 뭐가. 그래서 좀 몇 자 위에 선비사자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요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조개패자는 물건이나 화폐나 이런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매매할 때 매매에 조개패자가 다 붙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금매소 스토리는 사기에도 나옵니다.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젊은 첩을 얻습니다. 그 첩 이름이 애첩 이름이 포사입니다. 포사. 중국에서 미녀로 아주 이름난 대표적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4대 미녀 하면은 춘추 시대 때 월나라의 서시,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왕소군, 그 다음에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유명한 미녀인 양귀비, 이렇게 네 사람을 4대 미녀라고 합니다만은 그 밖에도 중국의 미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시대별로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을 되게 4대 미녀라고 부릅니다. 저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 때 하면은 말희라고 하는 미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달기라고 하는 유명한 또 미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임금하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의 사랑을 받았던 두 미녀인데요. 이 중에서 달기라고 하는 미녀는 은나라가 망할 때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과 함께. 그런데 달기의 죽음에 아주 재미난 야사가 전해옵니다. 달기의 목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라를 망쳐먹은 요부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옛날에 그 유학자들이 후대에 유학자들이 망국의 책임을 여자들한테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기는 임금이 잘못해놓고 덤태기는 다 여성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달기도 주임금을 어지럽혔다라고 해서 망국의 요물이다 해서 목을 치는데 이 망나니들이 달기 얼굴을 보고는 차마 목을 못 치는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목을 칠 수 있냐. 망나니를 여러 사람 바꿉니다. 야, 그러면 네가 해봐라. 이 망나니도 또 못해요. 그래서 강태공, 오늘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인데, 강태공이 달기 얼굴에다가 천을 씌워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망나니에게 목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애첩으로 얻습니다.
포라는 나라가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 여성 이름이 포사다. 사자는 이제 여성을 되게 옛날에 여성들의 이름에다 갖다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포 지역의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사의 매력은 웃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웃으면은 아주 애간장을 녹였던 모양이에요. 유황에. 그래서 이 유황이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잘 안 웃었던 모양이죠. 근데 한번 웃으면 그렇게 아주 매혹적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주 유황이 포사를 웃기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 천금을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해서 그래서 천금 매소가 나온 겁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사다라고 하는 온갖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뭐 가깝게는 연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웃겨 본다든지, 뭐 코미디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사를 웃겨 보려고 하지만 포사가 좀처럼 웃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여성이 안 웃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던 임금한테 팔려와가지고 비단 옷도 하루 이틀이고 고기 반찬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감한테는 냄새 나죠. 뭐 고향에서 부모님 생각나죠. 고향에 두고 온 갑돌이 생각도 나지. 웃을 일이 없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저 늙은 임금은 이 애첩을 한번 웃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봉합불 놀이를 제안을 합니다. 봉합불을 한번 올려보시죠. 옛날에 봉화라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공습 경보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피우는 거 아닙니까? 급한 일 있을 때마다 피우는 것이지 아무 때나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에 뭔가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변고가 있을 때 올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 봉화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나라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주나라 왕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제후들이 군대를 끌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봉화가 오르니까. 봉화를 한번 피워봤더니 주변에 있는 제국들이 군사를 이끌고 천자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주 유황하고 포사는 여사는 봉수대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서안에 가시면 그 화청지라고 양귀비하고 당나라 현종이 목욕하던 온천이 있어요. 그 뒷산이 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면 지금도 봉수대가 남아 있어요. 그 위에서 마구 달려오는 그 제후국들의 군대들을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적은 없고, 그죠? 임금이 느긋하게 포사 끼고 봉수대 위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사열하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전부 다 맥이 풀려가지고 가보시면 방패나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넋을 놓는 모습을 보고는 포사가 웃어요. 웃습니다. 저는 어떻게 웃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잖아, 그죠? 자기를 하나 웃기려고 진짜 적이 쳐들어왔을 때나 올리는 봉합불까지 올리면서까지, 그죠? 예.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연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웃고 보니까 내가 왜 웃지?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주 유황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포사가 한번 웃으니 눈썹이 다 살아나는구나. 눈썹이 탁 전부 다 파르르 떨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포사를 웃기려고 시도 때도 없이 봉합불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771년에 진짜로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봉화가 올라갔겠죠. 제후들이 아마 또 난리치고 있네. 아이고 또 쇼한다 그러고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나라가 한번 망합니다. 기원전 771년 주나라 수도가 함락당하고 그 아들 유황의 아들 평왕이 기원전 770년 사태를 수습해서 동쪽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간신히 주나라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770년부터 중국 역사는 그 전에 서주와 그 이후에 낙양으로 동쪽으로 옮겨간 동주로 나눕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이 동주 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춘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이 시작되는 전환점,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포사를 웃기기 위한 동아불 놀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죠? 역사가 종종 이렇게 황당무계한 사건 때문에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금매소의 고사성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유왕도 피살당하고 포사도 죽습니다. 다른 말로는 일소천금입니다. 한 번 웃는데 천금이 들어간다 라는 뜻으로. 또 다른 말로는 매소천금입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 또는 일소천금, 천금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밑에 있는 애경일소 백미구생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주유왕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애경은 그대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가 한 번 웃으니 눈썹, 백미는 전부 다 얘기죠. 눈썹 전부 다가 모두 다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왼쪽은 주나라 유왕의 무덤입니다. 마을 한 기퉁이에 아주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 무덤 찾느라고 아주 애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여산 봉수대입니다. 여산 봉수대.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서안에 가서, 서안에 가면 이제 진시황릉, 병마용갱, 화청제는 필수 코스거든요. 그러면은 가이드나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 화청지 뒤쪽에 여산 봉수대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천금시골이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저 시자가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시자는 시장 시자잖아요. 그건 이제 명사고,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한문은 또 한자는 단어에 품사가 없다. 그래서 앞뒤 글자에 따라서 또는 문장의 문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신이 트랜스폼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 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동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시자가 동사로 사용되면은 사고 팔다라는 뜻이에요. 천금으로 뼈를 사다라는 뜻입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도대체 뭔 얘기인가 싶죠. 첫 시간에 역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고사성어에서는 방점을 고사에다가 찍어야 된다. 늘 고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국시대 때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임금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쇠퇴해가는 연나라를 중흥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인재들을 전부 다 스카우트하는 아주 놀라운 인재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연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나라 정책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국정자문을 곽외입니다. 곽외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약해져 버린 연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곽외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곽외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 임금이 명마수집이 취미인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유명한 말들을 비싼 값으로 주고 사들이는 거죠. 옛날에 이제 권력자들의 지금처럼 다양한 놀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뭐 술이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미 삼아서 취향이 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죠. 그죠? 그런데 이 사냥 같은 거 나가려면 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권력이 있겠다, 돈이 있으니까 명차 같은 거 수집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수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천하의 명마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방도 붙이고 내가 비싼 값으로 명마를 사겠다고 했는데도 3년이 지나도록 명마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마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신하 하나가 저한테 천금을 주시면은 제가 한 달 안에 명마를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듣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이제 묘한 거예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 구하고 끙끙거리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가지고 한 달 만에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성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해서 어쨌거나 천금을 줘서 보냅니다, 이 사람을.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기별이 옵니다. 기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마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죠, 이 사람이. 임금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 구한 명마가 죽었다는 거야. 왕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임금이. 그리고는 며칠 뒤에 천금을 가지고 명마를 구하러 갔던 사람이 큰 수레에다가 아주 큰 자루를 한 자루 싣고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임금에게 그 자루를 풀어놓습니다. 임금이 보는 앞에서. 알고 봤더니 죽은 말뼈딱이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도 죽은 이 명마의 말뼈딱이를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주신 천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는 500금으로 사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절반을 줬. 근데 죽고 없는 말뼈다귀를 무슨 천금을 주고 사왔으니 이게 뭐 황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옥에 가둬서 목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며칠만 말미를 주시죠. 며칠 지난 다음에 제 목을 배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쨌든 간에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궁궐 문 밖에서 말들이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 울음 소리가. 그래서 임금이 나가서 성문 밖을 내다봤더니 천하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명마들이 여러 마리 궁궐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말 뼈다귀도 500금을 주고 살 정도로 이 사람이 명마의 값어치를 알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말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명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임금이 비싼 값에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했던 거죠. 정말로 내가 이 말을 갖다가 팔면은 후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대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말뼈다귀를 천금을 주고 사는 걸 보니 이거 산 말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천하의 명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끌고 올라와서 한꺼번에 천하의 명마들을 여러 마리 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좋은 말을 구한 한 임금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인재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곽이라는 사람이 연나라 소왕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부터 먼저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대접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연나라 소왕이 그 말을 알아듣고는 수도 주변에다가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곽예를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황금으로 지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곽예라고 하는 사실 곽예는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줬던 국정을 자문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곽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곽예를 정말로 귀하게 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는 천하의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서
연나라로 달려왔다. 사쟁추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사성어가 탄생합니다. 사자는 선비사자, 다툴 쟁자, 달려올 추자, 연나라 연자.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왔다. 그렇게 해서 연나라 소왕이 천하의 인재들을 여러 명 기용해서 연나라를 중흥시킨 아주 실감나는 생생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 천금이 그죠? 죽은 말벽다기를 사온 천금이 아깝지 않았겠죠. 황정견이라는 사람은 이 고사의 개발을 받아가지고 시를 남깁니다. 천금시골 금하유 사혹 불가오양피 이런 유명한 시를 남깁니다. 지금 누가 천금을 주고 말뼈를 사겠는가? 선비의 값어치 양가죽 5장이나 될까라고 하는 황정견 당시의 송나라 사람입니다. 황정견 당시에는 이 천하의 인재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던 모양이죠. 그죠? 요즘은 누가 천금을 가지고 말벽다기를 사겠느냐? 선비의 값어치 양가죽 5장만 할까? 이 양가죽 5장이라는 얘기도 또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오고대부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의 임금이 초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검은 양가죽 5장을 줬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양가죽 5장은 별거 아닙니다. 그럼 왜 양가죽 5장이냐? 만약에 비싼 값으로 초나라에다가 이 사람을 우리한테 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초나라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비로 팔려갔기 때문에 노비 값에 해당되는 양가죽 5장만 주고 사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싼 값에 사갖고 온 것이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인재를 모셔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고대부, 검은 양가죽 5장의 대부는 벼슬이죠. 그죠? 이 사람이 나중에 진나라로 건너와서 대부라는 벼슬을 받거든요. 그래서 양가죽 5장 대부라고 하는 그런 오고대부의 고사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재 문제를 가지고 황정견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시를 한 편 쓴 겁니다. 좀 전에 김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일자천금은 여부리가 천하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 문객들, 식객 3,000명들을 동원해서 여시춘추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이 여시춘추를 잡가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백가 가운데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이런 다양한 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종합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것들을 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시춘추는 잡가의 대표적인 대표서입니다.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완성을 해놓고 이 책의 내용을 성문 밖에다가 주간을 전부 다 걸어둡니다. 걸어놓고는 이 내용 가운데 한 글자라도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을 내 겁니다. 그게 일자 천금입니다. 자기가 편찬한 책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귀한 문장을 나타낼 때 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한신이 젊은 날 빨래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밥을 얻어먹었다 해서 표모반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한신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일반 천금의 고사성어가 사기에 잘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한신의 고향이고 고향인 강소성 회음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보면은 표모로라고 되어 있죠. 빨래하는 아주머니 거리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진은 표모의 무덤입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 무덤입니다. 나중에 표모가 세상을 떠나자 한신이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그 앞쪽에는 기념관도 있어요. 값어치 있는 또는 가치 있는 고사가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까지도 많은 영감과 교훈과 시사를 주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뻗쳤고 또 그 도움을 받은 한신은 잊지 않고 보훈했다라고 하는 이 빨래하는 아주머니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인간의 아주 귀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천금지가 자불수당, 사마상량에 나오는 또 천금에 관계되는, 천금을 쌓아둔 부잣집에서는 집 기퉁이 앉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기와장이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한 집에 있어서는. 천금지자, 지가 대신 천금을 쌓아둔 부잣집 자식은 자불수당, 집 한구퉁이에 모퉁이에 앉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와는 옛날에는 이렇게 흘러서 내리잖아요. 그렇게 처마 밑이나 기퉁이에 앉으면은, 기퉁이에 앉아 있거나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흘러내려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 몸조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에 남긴 천금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제일 세태를 잘 풍자하고 꼬집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천금지자 불사우시다. 두 번 나옵니다. 화식열전과 월왕 구천세가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작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5년. 그죠? 우리 재벌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온갖 불법, 편법, 노동자 착취, 뭐 이런 거 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감옥에 안 갑니다. 풀려납니다. 그죠? 집행유예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들은 저작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마천 당시에도 이런 세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천금일락. 한 번 한 약속이 천금보다도 무겁다. 일락백금. 한 번의 약속이 백금보다도 값어치가 있다. 이건 전부 다 계포라고 하는 인물에서 나온 파생된 사자성어들입니다. 계포의 일락, 한 번 승낙은, 한 번 약속이 천금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천금과 관계되어 있는 고사입니다.